어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모습인데요. 아울러 이렇게 매년 상처만 남기게 되는 이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자영업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결정이다. 왜 네. 황당하다고 하냐 하면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4%로 봤더라고요. 예. 내년도 4%, 금년이 지금 4.2인데 내년 4%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1.8%로 봤는데 이걸 합하면 이제 5.8인데 뭐 취업자가 증가할 테니까 취업자가 증가하면 뭐 인건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게 0.7%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교과서에도 없고 이런 예도 없고 저는 그래서 학자로서는 매우 황당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의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네. 지난 4년간의 상승률을 좀 비교 평가해 주신다면요. 완전히 뭐 북극지방하고 열대지방을 완전히 오고 갔어요. 집권 초기에는 뭐 16%, 10% 이렇게 올리다가 작년에는 또 1.5%대로 뭐 거의 또 안 올렸다가 네. 이렇게 오락가락했거든요. 따라서 역대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5번, 4번의 정부를 걸쳐서 가장 그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률을 갈팡질팡한 저는 정부다. 그렇게 평가하겠네요. 네. 상승률이 너무 오락가락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 자체에 미친 영향은 경제학자로서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그 일자리에 타격을 많이 줬고요. 예. 그 일자리 타격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냐 하면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중소규모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다 이렇게 해고를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자 플러스 자영업자에 기대고 살았던 아르바이트족들이 크게 몰락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소득이 낮으신 하위 40%의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같이 주는 저는 최악의 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된 요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관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 외의 요인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 외의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런 가게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거래가 많이 하면서 플랫폼 거래가 되면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지만은 비율로 따지자면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이 문재인 대통령 4년, 5년 동안 3,000원 올라갔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400원 올라갔고요.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800원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800원, 1,400원에 비해서 2배가 넘는 3,000원 이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이거는 한번 올리면 내려오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후진기하가 없어요. 이 후진기하를 하다 보면 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닫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동원되거나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있던 가게들이 문 닫음으로써 주유소를 지난번에는 한 1km만 가면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주유소가 이 근무 시간이 막 단축되다 보니까 10시 이후에는 또 주유소를 문을 안 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될 결과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 극빈층들의 생활 안정 보호 측면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에 기대어서 사는 분들의 이제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는 동전의 한 면만 본 거예요. 만약에 앵커께서 사람을 한 두세 명을 쓰고 계시다고 합시다. 근데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첫째, 그 사람을 하나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을 자르고 또 조금 소득이 높은 숙련도가 높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자르고 그 사람 대신에 최저임금을 쓰는 이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대체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비싼 앵커를 잘라버리고 값싼 앵커로 대체하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전체로 보면은 득보다도 실이 훨씬 많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판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풍선 효과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이 될 때마다 늘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참 다룰 때마다 민감한 문제이고 어느 한쪽 편을 완벽하게 들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사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타격,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경기에 타격을 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실 처음 겪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대외적 변수까지 고려하면 전부 다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효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더 올리자. 그게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공익요원들은 달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그 공익요원 대부분들이 보면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자. 그게 사용자 측에서의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나눠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매번 이렇게 사실 논란이 일고 양쪽 모두 완전히 합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은 노동계와 그다음에 경영계와 공익요원 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항상 누가 결정했을까요? 공익요원이 했어요. 근데 말이 공익요원이지 이분들은 그 당시 정권에 말하자면 이 요구에 부응해 왔어요. 박근혜 때는 박근혜, 이명박 때는 이명박.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측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고 보는 거죠. 공익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태껏 공익요원이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사실은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는 이런 체제는 빨리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사 간의 임단협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단협이 결정하듯이 이것도 자율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업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니 그런 다양성을 좀 반영을 하자는 게 학계의 이제 주장인데 완전히 그냥 모든 업종에 통일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근에 최저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의 근로소득이 지금 줄고 있어요. 이거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아예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부작용을 또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어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좀 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이제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네. 최저임금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해요. 그렇죠? 예. 우리 방송국만 하더라도 수십 종류의 그 직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일괄적으로 한 계열로 우리가 호봉을 묶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십만 개의 그 다른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최저임금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적폐고요. 적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 과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칙을 세워서 공익요원이 개입하는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면 공익요원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종교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아주 특성이 고매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요원을 세우면 뭘까? 현재로서는 공익요원이 공익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이 됐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최저임금 10,000원, 그 10,000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차등화가 됐으면 최저임금 10,000원대 현실화까지도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 이전에 10,000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아마 제 기억에는 모든 후보들이 다 세웠지만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10,000원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만약에 다양성을 우리가 좀 허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10,000원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정보통신업계 그렇죠? 네. 아니면 금융업계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은 업종에서는 저는 10,000원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한 9,160원을 그죠? 예를 들면 음식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유통업에다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문 닫든지 아니면 가족이 운영하든지 그리고 가족이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오케이 그럼 하루에 10시간 열던 것을 5시간만 열자. 손님이 많을 때만 열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식당이 문 닫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문구점이나 아니면은 주유소나 그죠? 우리 편하게 우리가 접근했던 그런 가게들이 딱 그냥 손님이 많은 시간에만 여는 이런 쪽으로 변모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니면 가격을 높게 인건비 상승 부담을 전부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테니까 물가가 상승이 빠르게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게 10,000원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니까 10,000원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시간당 그렇죠. 25불
그죠? 24불, 75전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25불, 40불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어서 그것은 정치적인 슬로건이고 네. 꼭 우리가 그게 뭐 5년 내에 뭐 이렇게 그죠? 매일 필요는 없는 건데 아마 5년쯤 지나면 2만 원 이야기 나올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노동계의 목소리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기준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월 211만 원이었는데 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해서 돈을 받는다고 치면 월 1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만 받아도 최저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180만 원이랑 211만 원은 간극이 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최저 생계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노동계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죠? 지금 그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또는 주거급여라든지 다양한 어떤 복지제도가 있어요. 복지급여 종류가 73개나 돼요.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작거나 해서 소득이 정말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에서 그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를 없애고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자 그러면 몰라도 최저임금은 또 받고 그다음에 기초복지도 또 받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70개에 따르는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만으로 이제 최저 생계 유지 여부를 딱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시고 그 간극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사회 보장 제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사실 마련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간극이 있는 건 맞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가지로 재정도 조금 우리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복지제도가요. 종류가 73개에다가 부처가 7개 부처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해서 하니까 이거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얼마 받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통폐합하고 단일화하고 그래서 복지청하는 걸 만들어서 적어도 사회 그 기초생활과 관련된 복지는 전부 통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최저임금 가지고 자꾸 기초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2만 원이라 합시다. 2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빈민도 그런 빈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뭐 빈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경제학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무튼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성에 안 차고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오름폭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고 참 간격 좁히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부는 일단 입장은 너무 오른쪽은 아니다. 이제 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 일자리 안정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좀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부에서 좀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왜 주기로 처음에 2017년에 만들었냐 하면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떻겠어요? 어렵잖아요. 네.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없앤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5%나 올려놓고 별로 안 올렸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올린 게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 올려놓고도 별로 안 올렸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래 목적과 상치되니까 주지 말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매우 모순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실은 줄이는 이유는 딴 데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실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고용 안정이라든지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쓰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는 줄 돈이 없다. 그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5%나 올렸으니까 440원이나 올렸으니까 상당히 많은 저는 해고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고용 안정자금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 2배로 늘리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지. 이렇게 올려놓고는 별로 안 올렸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빼자라고 하면 800만 우리 그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불 받아서 안 그래도 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것 때문에 잠 더 못 주무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고가 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참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뭐 제가 뭐 양날의 검이란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결국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이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경제학자로서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코로나로서 근로자들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번 기회만은 저는 우리 노동계에서 오케이, 코로나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재계, 특히 그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양쪽이 불만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이 좀 최저임금위원회를 빨리 없애버리고 자율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